굿모닝 OBS 안전한 경기 기획 시리즈죠. 오늘은 허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교통 안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보행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행 안전. 교통 사고를 보면은 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보행 중 사고, 예. 두 번째는 차 안에 있다는 사고, 승차 중 사고, 예. 세 번째는 두 바퀴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뭐 오토바이, 자전거, 예. 뭐 퀵보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보행 안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은 그야말로 그 아무런 안전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사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맨몸 노출이 다 그대로 되다 보니까 차 부닥치면 사망할 위험이 아주 높죠. 예, 오늘 그 좀 표현 수위는 적정하게 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 보행 중 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보행 중 교통 사고 현황, 앞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보행 중, 승차 중, 그리고 두 바퀴 사고 중에 가장 많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승차 중이 조금 더 많았는데 작년 사고는 보행 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예. 그래서 24년에 교통사고로 2,521명이 사망했는데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망자는 한 30명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나 보행 중 사고는 오히려 사망자가 3.8% 늘어가지고 9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을 가다가 도로를 건너다가 920명이 참 목숨을 잃었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를 전체 사망자 중에 36.5% 뭐 아주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형입니다. 승차 중은 34.6% 조금 더 보행 중이 그만큼 많죠. 그다음에 이륜차가 20.9%로 해가지고서 어쨌든 이 보행 중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교수님, 이 보행 중 사망자 중에 이거 연령대별로도 구분이 돼 있나요? 어르신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시야가 제한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는 무단횡단, 거동 이렇게 하시기 조금 또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으면 저기까지 걸어가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무단횡단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제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근처 스쿨존 이런 것도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아마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일단 작년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한 60% 정도가 이제 보행 중 사망이지만은 일단 12명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부상자도 한 만여 명이 되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게 후진국형 사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OECD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OECD 국가들의 보행 중 사망률은 한 10%대 됩니다. 또 많으면은 뭐 한 20%. 근데 우리는 36.5%.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5개년 평균을 내보면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 2배에서 3배 이상 보행 중 사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이 보행 중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이것도 개인에게 책임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제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죠. 우선 이 보행 중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근본 원인은 보통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 정책, 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3 정책을 잘 펼치라고 하는데요. 2로 시작되는 세 가지 정책인데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만 알려주면은 사실은 뭐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운전자에게 손들어서 그 차가 멈추는 거를 확인만 하고 가면은 사고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주는 거죠. 가정과 학교, 사회 또 어르신들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해서 이런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미흡하다.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 안전 시설입니다. 이 우리가 도로에 보도와 차도 구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보차 분리가 된다면은 차와 보행자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부득이 만나야 되는 곳은 횡단보도인데 그런 횡단보도 같은데도 스쿨존이나 실버존에 과속방지턱형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있으면은 운전자 일단 정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속력 내면은 퉁 하면서 굉장히 심한 불쾌감을 느끼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의 효과고. 최대한 그래서 늦춰서 그렇죠. 가잖아요. 운전자 최대한 입장에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보차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동선을 분리시켜주고 부득이 만날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에는 과속방지턱형으로 해서 속도 못 내게 하고 이러면은 보행자 사고는 확 줄일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이런 게 미흡했다. 또 세 번째는 엔포스먼트 과속 난폭 운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 이런 걸 단속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은 사실 사고는 줄이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행 중 사망이 이렇게 아주 후진국형이고 36.5%나 되는 거죠. 예, 에듀케이션, 엔지니어링, 인포스먼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인데 방금 아까 그 실버존 얘기하셨잖아요. 스쿨존은 아는데 실버존은 뭐예요? 있어요, 그게? 65세 어르신들 사고가 지금 아주 심각하거든요. 전체 중에 뭐 한 50% 60% 가까이 육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우선 뭐 노인대학, 경로당이라든가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속도를 못 내게끔 실버존으로 정해놓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보행자 녹색불보다 길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강화한 제도가 실버존이죠. 그래요. 아직은 스쿨존에 비해서는 뭐 미비합니다만 이제 실버존이 지금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저는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횡단보도 건널 때 오래 가게끔 하는 거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그 나라의 교통 정책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냐,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우선하냐라고 볼 때 보행자 신호체계만 보면 압니다. 우리는 지금 1초당 1m를 걷는 거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편도 2차로라면 왕복 4차로거든요. 보통 한 차로에 한 3m 가까이 됩니다. 그럼 왕복 폭이요, 폭. 그렇죠. 폭이 왕복 4차로라고 하면은 한 12m 되는 거죠. 그렇죠. 12m라면은 녹색불을 1초에 1m 가는구나 해가지고 12초를 줍니다. 이게 너무 짧다는 거죠. 1초에 1m 쉽지 않은데요. 일본은 1초당 0.5m를 가는 거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길게 주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만 봐도 그 나라의 정책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버존이라든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폭, 어르신 보폭을 감안해 가지고 0.8m, 근데 지금은 또 0.7m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녹색불을 길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 체계도 우리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약간의 뭐랄까 그 어떤 문화랄까요? 그런 게 우리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을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과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차가 사실 무슨 뭐 부의 상징도 아니고 이젠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이동수단이죠. 그렇죠. 차만 타면은 당연히 차가 먼저 가야지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 그거 갖다가 천민의식이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운전하실 때 우리 당신 가족도 다 보행자잖아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데 그래서 내가 보행자를 좀 배려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요. 운전자가 마음이 급하면은 저 녹색불이 들어오면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건너가자라는 그 조급한 마음에 더 속력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깜빡깜빡 거릴 때. 그렇죠. 이럴 때 보면은 운전자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녹색불이 들어오면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전자께서 마음이 좀 조급하시더라도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보행자를 배려하겠다. 이런 어떤 선민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전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좀 보행자 사고 유형별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유형별로 좀 사고가 많나요? 우선은 가장 많은 게 역시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무단횡단이죠. 특히 어르신 무단횡단 사고가 아주 많고요. 이 36.5% 사망자 중에 절반이 어르신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물론 알려는 줘야 되지만은 그 어르신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손주 손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손주가 따라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스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 모든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 능력만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모습을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보여주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노력, 실제로 또 그렇게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사실 횡단보도 사고가 요새 계속 늘고 있는데 그만큼 이거는 운전자가 안 지켜줘서 그런 겁니다. 이건 운전자 탓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횡단보도는 오른쪽에 서서 녹색불 들어올 때 그 차 멈추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서는 운전자는 당연히 내가 먼저 가야지. 또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춰주겠지 하면서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이거를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정하는 겁니다. 먼저 그 사인을 확인한 후에 건너야 되겠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내가 저 차가 멈춰줄까 내가 먼저 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표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보행자 있으면 멈춘 다음에 손으로 먼저 가세요 해주는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여유 갖고 계시면은요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런 위험하고 특히 어린이는 무조건 뜹니다. 그런 사고하고 또 이면도로 사고입니다. 보통 생활도로 이면도로 폭이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이면도로인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방통행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법상 안전한 보도라고 하면은 유효 보도폭이 1.5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이면 도로를 양방 통행을 시키면은 안전한 보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다 일방 통행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일방 통행으로 한 다음에 보차도 경계 턱을 설치해서 보행자, 운전자 동선을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양방 통행 도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특히 좀 저녁에 먹거리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애들 학원가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특히 이런 좁은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양방 통행할 경우 보행자는 왼쪽으로 붙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요 사고비 4배가 높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차가 양방으로 통행할 경우 보행자는 왼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가는 게 차를 마주보고 통행이 가능한 거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서 갈 경우에는 차가 내 등 뒤에서 옵니다. 등지고 통행인 거죠. 이럴 경우 등지고 통행의 교통사고이면 4배가 높습니다. 운전자는 볼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어차피 먼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야 되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둘이 가다가 장난치다가 갑자기 또 확 차도로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세심하게 보행안전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일 때는 양방 통행일 경우에는 왼쪽에 서서 걸어가라. 그렇죠.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의 차이점이고요. 특히나 우리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차가 좁은 데서 오면은 순간적으로 차와 만나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확 뜁니다. 뛰면은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도 엑셀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오면은 몸을 벽 쪽으로 붙이고서 가장자리 쪽 벽 쪽으로 붙이고 가만히 있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중요한데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등교 시간에 야 빨리 해라고 해서 막 그 조급성을 부추기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죠. 학원 시간 늦을까봐 그렇죠. 막 뛰게 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먼저 아시고서 꾸준히 교육을 시켜주는 노력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철컹철컹 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교통 정책 이게 보통 계속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사람보다는 차를 우선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천민 의식들이 많은 이 보행자 그 운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펼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요. 이 보행자가 보행 시에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부터 다 없애줘야 됩니다. 예. 우선 우리가 아까 보행자 중심의 신호 체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호 체계 녹색불보다 길게 줘야죠. 예. 길게 주고 저는 전멸을 지금 한 3분의 1만 지나면 전멸을 줍니다. 깜빡깜빡하고서 또 전멸할 때 는 다음 신호에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보행자들이 보면은 전멸이 길다 보니까 전멸할 때 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뜁니다. 빠르니까. 저는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전멸할 때는 스탑. 이 전멸을 짧게 줘야죠. 지금 제가 일본의 그 우에노 공원 외국 나가면 제가 유심히 이 신호 체계를 보는데 우에노 공원이 한 18m 도로입니다. 제가 녹색불을 35초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18초를 주는데 35초를 주고 전멸을 한 6, 7초 줍니다. 거의 끝날 때 주네요. 그렇죠. 끝날 때. 그러니까는 전멸할 때 뛰면 안 됩니다. 막 진입하면 안 돼요. 금방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전멸이 3분의 2 정도를 전멸을 주니까 한참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멸할 때 뛰면 돼요. 근데 그 전멸이 1초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게 보고 들어간 사람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보행자가 조급하게 부추기는 것부터 바꿔야죠. 또 보행자 녹색불 길게 줘야 되고요. 특히 간선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서 아까 이면도로 좁은 도로를 이렇게 진입할 때 보면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즉 보도 단절입니다. 보행자가 가다가 갑자기 간선도로에서 좁은 이면도로 들어오는데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횡단보도를 다 그려줘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야지만은 사고 나면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가중처벌되죠. 더 조심하는 거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를 부추기는 인도 단절 구간이라든가 이런 양방통행되는 거 또 뭐 교통 평온화 기법이라고 해서 심지어 이 선 중에는 멀쩡한 도로를 지그재그로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은 지그재그로 하면은 속도 못 내잖아요. 이런 식의 뭔가 운전자를 어떻게 괴롭히는 정책인데 속도를 못 내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죽이는 정책이 바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 있잖아요. 신호등 할 때 숫자 표기되는 거. 그거 괜찮은데 오히려 그건 많이 비싼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나름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할 수 있죠. 요새는 또 이제 서울시에서 빨간색 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서 보행자 녹색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전 알게 해주는 건데 이런 게 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책입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해서 보통 스크램블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대각선도 보행자를 우선한 어떤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굿모닝 OBS 안전한 경기 기획 시리즈죠. 허옥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후진국형 사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럽이 되게 좀 잘 돼 있잖아요. 보행자 중심으로. 그 좀 어떤 그 유럽 국가의 정책, 시스템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보통 보행자 안전을 최고 우선할 때 꼭 거론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본헬프 제도가 있습니다. 본헬프가 뭐냐면요, 차도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도로가 본헬프입니다. 1967년에 네덜란드의 델프트시에서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차와 보행자가 공존한다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긴 그렇죠. 해요. 또 거기에 보면은 보넬프 시작하는 도로에는 그 표지판이 차도 다니고 어린이가 공놀이하는 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여기에 차가 진입하면은 보행 속도로 가야 됩니다. 차가. 예, 차가.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가기는 그러나 갈 수는 가긴 있지만. 가되 보통 보행 속도가 시속 5km거든요. 예. 그러니까 5km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은 굉장한 또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넬프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이면도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여기에 보면 뭐 호주는 시속 10km 이하로 공존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10km 이하로 달리게끔 하고 있고요. 호주도요. 호주도 예. 또 뭐 독일의 템포 30이라든가 예. 뭐 또 영국의 홈존이라든가 우리도 또 그런 걸 모방해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있죠. 근데 뭐 안 지켜주는 것 같아요. 보행자 우선도로에도 뭐 차들이 뭐 다 글쎄, 들어가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법 제도는 좋습니다. 법 제도만 좋아요.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게 시행되도록 해가지고 예.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냥 법만 잘 만들어주세요. 법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철저하게 유럽은 이 보행자가 우선이다. 보행자 우선의 예. 어떤 제도. 예, 잘 특히 마련돼 있다. 일본도 뭐 확실한 게요. 예, 일본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본의 우리 교통 공부하는 학생들의 아주 중요한 용어가 미노베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예. 미노베 방정식이 동경도지사 이름이 미노베인데요. 예. 1967년에 동경도지사가 딱 되고서 그 동안에 이 도로 빼기 차도는 보도 인도였던 것을 예. 도로 빼기 인도는 차도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앞으로 도로 만들 때 인도부터 만들어라. 즉 보도부터 만들어라. 역시 보행자 예, 중심. 그렇죠. 예. 보도 만들고서 차도 안 나오면 만들지 마라.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차도부터 만들어 놓고 보도 안 나오면은 그냥 보행자가 그냥 힘들게 차 사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가로수 있고 그러면 막 그렇죠. 옆으로 또 개걸음을 하면서 가잖아요. 또 거기에 예. 또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또 물건을 꺼내놔가지고서 맞아요. 차도로 내몰리도록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행자를 우선하겠다는 예. 이 정책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이제 운전자 의식 좀 빨리 좀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운전면허 예. 머리 좋은 원숭이도 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다 이건 거죠. 예. 또 저도 90년대 초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 그 면허 그 장에 보면은 떨어지는 횟수와 운전 능력은 비례한다. 사실 또 그래요. 그만큼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예. 참 많이 떨어졌는데 요새는 안 떨어져요. 또 13시간 가지고서 면허 따는 나라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나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쉽다는 그렇죠. 거예요? 일본은 60시간이죠. 일본은 60시간이고요. 예. 일본은 뭐 거의 저 대졸자 월급 한 달 월급. 예. 중국은 한 2달 월급. 근데 우리는 지금 13시간으로 확 줄여놔 가지고서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운전 면허 딸 때부터의 이런 보행자를 배려하고 하는 이런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좀 더 이제 그 면허증을 받는 과정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초보 운전할 때 그 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좀 실천하자.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보행자를 배려하는 방어운전, 양보운전, 우리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실천으로 옮겨주시면서 예. 나 자신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 지역사회로 많이 확산하는 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